교재 21페이지 29번째 항목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28번째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이제 시스템 최적화를 할 건데요. 먼저 유지보수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영어에 그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은 그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면서요. 일본식 영어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제가 컴퓨터를 전공할 때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컴퓨터를 구매하면 돈 주고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즉 유지보수에 관한 걸 체결하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샀으면 유지보수 비용을 보통 10% 내에서 체결을 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이거를 다 고쳐줘라 이거죠. 근데 1년 동안 고장이 안 나면 나는 10% 돈을 그냥 뽕돈 보내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비자는 전혀 손을 안 대요. 새거로 바꿔주든 새거로 뭐 알아서 고쳐주든 쌩쌩하게 해놔라 이거죠. 그렇게 배웠고, 또 대학 컴퓨터들,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들도 문제가 생기면은 유지보수센터에서 와서 다 수리를 해서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 아이폰이 그 애플께 물건을 샀는데 뭐 고장나면 수리비가 무척 들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게 문화가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물건을 사면 물건만 사는 거예요. 유지보수, 즉 AS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문화가 물건을 사면 책임져라 이거죠. 내가 광고비까지 다 주고 샀는데 물건이 있으면, 고장났으면 네가 해결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당신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쳐라, 고쳐줘라.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지보수는 뭐냐면 컴퓨터가 사용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면 버리고 새로 사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새로 사요? 기름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시트가 고장이 나면, 시트가 찢어졌으면 새로 버리고 새로 차를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시트만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유지 보수한다 그러죠. 영어로 메인터넌스라 그래요. 메인터넌스. 첫 번째 나오는 게 검사하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키보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이 끊어져 있어. 마우스 보니까 가운데 휠이 안 굴러가. 켰는데 여기 불빛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불빛도 있어요. 이런 마우스도 있어요. 불빛이 안 보이는 마우스도 있긴 있습니다. 키보드에 ABCD 눌렀는데 글자가 안 찍혀. 1, 2, 3, 4는 찍히는데 ABCD가 안 찍혀. 어떤 건 안 찍혀, 어떤 건 찍히고. 그럼 키보드 고장난 거잖아요. 그럼 고쳐야지. 근데 물리적으로 고장난 건 어떻게 돼? 못 쓰는 거고. 소프트웨어로 잘못된 거는 소프트웨어 이걸 고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디스크 검사예요. 하드디스크. 즉, 내 컴퓨터 안에 가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에 가보면, 시작해서 컴퓨터를 가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뭘 작업하다 보니까는 디스크 오류가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검사하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파일이나 폴더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거를 복구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내 데이터 손실되잖아요. FAT가 뭐라 그랬죠? 파일 시스템?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는지 목록을 기록한다 그랬었죠? 그 FAT 영역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FAT 영역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못 찾는 거잖아요. 내가 보물을 숨겨놓고 보물지도를 만들어놨는데 보물지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류를 복구해줘야죠. 그래야 데이터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디스크 검사한다 그래. 어떻게 한다고? 여기 써있네.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아까 컴퓨터 나온 거 봤나요? 자, 이렇게 컴퓨터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얘가 C가 문제가 있다, D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가라고 써있나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가 뭐라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라 그랬어요. 내 컴퓨터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USB 메모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끄트머리에 뭐가 있었어요? 속성, 여기 제일 밑에 속성이라고 있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뜨지.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된다고요? 도구에 가서 검사, 오류 검사하면 돼요. 일반에 가면 디스크 정리라는 것도 있네. 그렇죠? 오류 검사에 가서 지금 검사해라. 근데 뭐라 그랬지? 검사해요? 시작 버튼 누르면 검사하겠지 뭐. 근데 시간 걸리니까 하지 맙시다. 만약에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 병원 가서 검사해야죠. 검사해야죠. 그 다음 포맷이라는 작업도 있어요. 포맷은 뭡니까?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 간혹 그러고 싶죠. 저희 집 초기화 시켜버리고 싶어. 그러면 그냥 깨끗한 다시 집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세상에서는 근데 포맷하면 내용이 다 지워져요. 이거 위험한 행동이고요. 레지스트리라는 것도 있어요. 레지스트리는 뭐냐면은 이 컴퓨터에 설치되는 모든 하드웨어적인 정보, 소프트웨어적인 정보, 이런 족보들 이런 거를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레지스트리라 그래. 근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책에 써 있으니까 시작 버튼 누르면 제일 밑에 RED, EDIT라고 칠해. 여기 칠해. 그래서 걔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오장육부 신경들이에요. 이 신경들을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멀쩡한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서 뭐 하다 보니까 얘가 마비가 됐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간혹. 이 레지스트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가 그냥 바보가 돼요. 멈춰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이런 겁니다 라는 것만 시험에 내지 레지스트리를 고쳐라 하는 건 절대로 시험에 안 내요. 레지스트리를 고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 그게 PC 정비사예요. PC 정비사 자격증 시험은 실제 레지스트리를 고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고쳤더니 이상하게 됐어. 그럼 걔는 땡 이거지 뭐. 이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고쳤어. 그럼 오케이. 점수 받는 거고. 자, 시스템 복원. 시스템 복원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정상적인 상태를 기록을 해놔요. 자, 우리 처음에 이사를 왔어요. 집에 이사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싱크대를 놓고 식탁을 놓고 안방에다가 침대를 장롱을 놓고 침대를 놓고 애들 방에다가 책상을 놓고 책장을 놔서 책을 꽂아 놓고 쫙 정리했어요. 아주 보기 좋아. 그래서 뭐라고 저장해 놨냐? 최적의 상태 몇 년 몇 월 며칠 탁 저장을 해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최적의 상태로 돌리면 다시 착 정리가 되겠죠. 사람은 안 되지만 컴퓨터는 돼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글 2007을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잘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컴퓨터를 켜니까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거란 한글 2007 설치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원인이 그거였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글 2007을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글 2007을 설치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되돌아가는 게 좋은 거죠. 그걸 시스템 복원이라 그래요. 되돌리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는 거를 시스템 복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일 전으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어제 내가 문서를 만들어 놨거든. 즐겨찾기 해놓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손을 안 대요. 컴퓨터에서는 내가 작성한 문서나 전자우편 또 즐겨찾기 목록이나 내 문서 이런 것들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환경만 바꿔놓는 거예요. 환경만. 한글 2007 설치하기 이전 상태로만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글 2007 설치해 놓고 나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해 놨단 말이야. 디카로 찍은 사진을 내가 내 문서에다 보관해 놨단 말이야. 근데 한글 2007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그 사진도 이전 날짜로 돌아가면 사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는 않고 사용자가 작성해 놓은 글들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프로그램 작업한 환경만 바꿔놓는다 이거지. 그걸 시스템 복원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르면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라는 창이 떠요. 이건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뭐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서비스, 성능 해서 성능에 가면 CPU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 메모리가 얼마큼 작동되는지 이런 걸 그래프로 보여준다고 그랬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내가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고 주기억 장치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 그걸 우리는 작업관리자라고 한다. 작업관리자라고 한다. 자, 그 다음 관리센터가 있어요. 제어판에 가면 관리센터가 있는데, 이 관리센터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야, 컨트롤 타워. 내 컴퓨터에 인터넷을 하잖아.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는 외부로부터 누가 침입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방화벽이 작동된다거나, 또 윈도우즈를 새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또 윈도우 자체에도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스파이웨어도 있어요. 스파이웨어가 뭔지 아세요? 내 거를 빼서 남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내 정보, 내 개인정보 같은 거를 빼가는 거예요. 스파이웨어니까 스파이가 뭐야? 간첩이잖아요. 내 거를 빼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 그런 스파이적인 행동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스파이웨어라 그래요. 바이러스는 내 컴퓨터를 손상시키는 게 바이러스고, 스파이웨어는 내 컴퓨터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보안 유지하는 거를 도와주게끔 하는 게 관리센터예요. 자, 그 중에 방화벽이 있어요. 방화벽이라는 건 뭐냐면, 불이 나면 불길이 번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방화벽이잖아요.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내 네트워크 상으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무단 접근하라는 거를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킹은 뭐예요? 해킹은 이런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는 게 해킹이죠. 제어판에 가면 이런 윈도우즈 방화벽들이 있다더라.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유지 보수. 문이 삐그덕 거리면 기름칠 해주고, 그렇죠. 어디가 새면 방수 해가지고 물 새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우리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자, 최적화는 뭐냐면 컴퓨터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최적화라 그래요. 첫 번째, 조각모음. 조각모음은 조각난 거를 모아주는 거예요. 조각난 것을 모아주는 거. 그러면 조각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순서대로 쭉 설치가 돼요. 우리가 예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차례가 이건가? 차례 이건가? 차례차례로 저장이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말은 한글 2007을 설치한다, 엑셀을 설치한다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 안에다가 외부 USB 메모리나 DVD로 되어 있는, CD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을 시켜가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내기 할 때 보시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모를 심잖아요. 그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글 2007을 제거했어요. 한글 2010을 다시 설치하려고 봤더니 한글 2007은 5군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글 2010은 7군데를 필요한데, 그러면 5군데에다가 5군데가 들어가고 나머지 2군데는 떨어진 곳에서 설치를 해야죠.
순서대로 못 들어가잖아. 순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 5개, 저 뒤에 2개를 설치한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흩어지죠. 여기서 조각난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것.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보면 안에 컴퓨터 저장 공간에 흩어져서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순서대로 들어갔다가 빼고 넣고 하는데 또 그 크기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늘어나면 늘어나죠.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한글 2010을 실행하라 그러면 앞에 5군데 찾다가 저 뒤에 2군데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느리거든. 그러니까 사무실이 경리과, 영업팀, 관리팀 하고 쭉 있어야 되는데 영업팀은 5층, 관리팀은 저기 20층.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힘들어.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각모음 실행을 하면 얘를 순서대로 쫙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편하겠죠, 그렇죠? 조각모음은 주기적으로 하세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하는데 조각모음 실행하게 되면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얘를 다 흩어진 거를 순서대로 다시 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날 잡아서 한 번쯤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조각모음 실행하는 거는 저장 공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위치만 바꿔주는 거니까 저장 공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요, 불필요한 쓸데없는 공간들이 생겨요. 컴퓨터 안에 무슨 쓸데없는 일이 생기냐, 내가 인터넷을 하잖아요. 인터넷을 하면은 인터넷상에서 봤던 그림이나 글씨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핸드백을 구경했단 말이에요. 11번가에서. 그럼 핸드백 그림을 봤잖아요. 얘가 컴퓨터에 남아 있어요. 다음에 내가 11번가에서 그 상품을 다시 보려고 그러면 11번가에는 핸드백 그림이 다시 내 컴퓨터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봤던 거를 보여줘요. 학습하는 거, 학습. 여러분이 처음에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물어 가지만 두세 번 가다 보면 길을 외우잖아요. 그럼 빨리 갈 거 아닙니까?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습을 해놨는데 그 핸드백이 기간 되면 또 사라지고 또 다른 핸드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학습했던 내용이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찌꺼기로 남아요. 찌꺼기로 남는다고. 사람 뱃속에 음식을 잔뜩 집어넣는데 뱃속에 찌꺼기 남잖아요. 영양소로 빠져나간 거 말고 찌꺼기 남으면 배출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 그런 임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글 2010을 설치하라 그러면은요, USB 메모리에다 한글 2010을 담았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그러면 USB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하드디스크로 하나씩 가면서 설치되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에 있는 한글 2010이 통째로 하드디스크로 일단 가서 거기다 펼쳐놔. 그리고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김장을 할 때 김치통 안에다가 버무리는 건 아니죠. 빨간 다라이 통에다 따로 버무려 놓고 나서 김장을 해가지고 김치통에다 보관하잖아요. 근데 실제 보관 장소는 어디야? 김치통이고 작업 공간은 어디다? 빨간 다라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빨간 다라이가 작업 공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설거지해서 치워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야 되는 명령이 디스크 정리예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아까 속성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디스크 정리라고 바로 뜨거든. 뭐 D 드라이브에 가서 속성에 가면 디스크 정리라고 바로 뜨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지금 어디는 사용 중에 있고 어디는 비어 있다고 하지만 특히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는 그렇지 않은데 C 드라이브가 찌꺼기가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어있는 공간이고 파란색이 지금 사용 중인 건데 이 사용 중인 공간 안에는 분명히 쓸데없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절대로 컴퓨터 건들지는 못해요. 내 문서에 있는 거는 스스로 작업하는 것 중에. 그럼 디스크 정리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쭉 정리합니다. 근데 좀 걸려요, 시간은.
몇 분씩 걸려요. 명령 걸어놓고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안에 이제 뭘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아, 얘는 불필요한 거, 쟤는 필요 없는 거. 우리 베란다 같은 거 창고 한번 정리해보면 애들 어릴 적에 사용하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필요할 줄 알았는데 애들은 다 성장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재활용통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뭐 기증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것처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 세상에서는 의미라는 게 부여가 되지만 컴퓨터 세상에는 의미라는 게 없거든. 무조건 쓰레기 아니면 자료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들은 빨리 정리해서 딱 비워버리면 공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 작업을 하는 걸 바로 디스크 정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백업 및 복원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들을 D 드라이브에다 하나씩 더 늘려놓고 싶어. 다 보관해두고 싶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 더 보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백업한다 그래.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원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보관해뒀던 공간에서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복원이라고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백업 명령을 걸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자동 백업을 하라고 해놨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수업을 못해. 자동 백업 들어가면 인터넷 눌러도 화면이 안 뜨고 막 그래. 그래서 자동 백업을 이제 취소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일을 시키면 아무래도 더디죠. 가만히 있어도 느린데 일 시키면 느리잖아. 더 느리지. 근데 만약에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다시 복원을 하면 휴 살았다 이거지만 이런 백업을 안 해놨는데 데이터가 손상 입으면 어떻게 돼? 우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험이야. 보험. 컴퓨터상에서 말하는 보험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백업을 받아두는 게 좋으냐면요 같은 공간에다 받아놓는 것보다는 외장 하드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윈도우상에서 백업 명령을 걸면 지가 알아서 쫙 보관해 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컴퓨터에 가면 프로그램 어차피 설치하면 되는데 문서들 있잖아요. 문서들 여기는 우리 공부하는 자료들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보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일 그건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애들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잖아. 성장했던 사진들. 그날 갑자기 컴퓨터 멈추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면. 이 손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다? 복사해서 외장 하드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보관해 두죠. 그렇죠. 그리고 걔는 평상시에 안 꽂아 놓으면 되지. 근데 외장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크기로 파는 거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는 이동식 외장 하드고 큰 거 있어요. 우리 책처럼 이 책 한 2배 정도 두꺼운 거 크기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아답터 전기 연결해서 쓰는 거 있어요. 그게 훨씬 싸고 용량도 많고 빠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용 PC용 데스크탑용 외장 하드라 그래요. 노트북용 외장 하드 말고 조그만 외장 하드 말고. 저도 집에 그런 걸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본 것 중에서 아주 잘 봤다든지 그럼 다음에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영화를 보관해 둔다든지 아니면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자네들 성장할 때 찍었던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따로 보관을 해서 그런 것들을 외장하드에서 보관해 두거든요. 제가 지금 보관해 놓은 외장하드 중에 드라마도 몇 편이 있어요.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이 100 몇 화예요. 그 다음에 대장금, 옥탑방 왕세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왕사신. 이거는 전편을 다 갖고 있어요. 드라마를.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거 있었죠. 이서진 씨 나왔던 거. 그거 다모. 이거는 DVD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멸의 이순신이나 뭐 또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드라마 같은 거를 방학 때 잠 안 자고 막 3, 4일씩 몰아서 본 적이 있어. 하루 종일 그거만 보는 거야. 밥 먹고 그거만 보는 거야. 예, 진짜 재밌어요. 근데 불멸의 이순신은 너무 길어. 100몇 화니까 그렇고
옥탑방 왕세자는 한 20몇 턴가 그러니까는 볼만할 거예요. 근데요, 뒤에다가 저장을 해서 안 돼요. D 드라이브에다 저장하셨으면, 자 보세요. 여기 D 드라이브에다 여기다 보관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요즘 랜섬웨어라는 게 있어요. 랜섬웨어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압축시켜서 암호화 시켜놓고 돈을 요구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는 거 다 암호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을 보내면 풀어주면 좋은데 이게 돈만 받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 안에 어떤 자료를 보관해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돼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업을 해놨는데 랜섬웨어 때문에 백업 해놓은 것도 버리는 거야. 못 꺼내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공간에다 하나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뭐 DVD 장치 같은 거에다가 CD나 DVD나 레코딩해서 구워서 보관해 두는 것도 있는데, 외장 하드가 가장 저렴하니까 뭐 4TB, 4000기가짜리, 2000기가짜리, 2TB 이런 거를 사서 거기다 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폴더별로 정리해가지고 전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 외장 하드를 한 10대 개 갖고 있어요. 전 그게 이제 제 재산이에요. 모든 제가 공부하는 자료나 책들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도 다니지만은 컴퓨터에서 다 보관을 해뒀고, 외장 하드에다 보관을 해뒀고, 그것도 다 안전통에다가, 충격방지 통에다가 다 보관을 해서 서재에다가 다 캐비넷에다 보관해두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용자가 알아서 하는 백업이지, 여기서 말하는 백업은 윈도우가 해주는 백업인데, 윈도우가 해주는 백업이 불편해. 해보니까 불편해. 아까 그러는 사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휴지통에 2.48기가 들어있대요. 이게 뭔 소리야? 볼게요. 휴지통 안에, 이 안에 지금 이거 이걸 누가 지웠지? 이게 언제 지운 거지? 4월 5일날 제가 지웠대. 삭제해서 오늘 4월 10일. 어제? 어제가 무슨 날이지? 일요일인데? 잠깐만요.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잠깐만. 일단은 있는데 겁나게 얘가 휴지통인데, 얘를 한번 복원해 볼게요. 이게 뭔가? 비온 게 맞구나. 버려야지. 그럼 이제 이런 휴지통 같은 거 있지,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휴지통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휴지통에 있는 공간하고 뭐하고 다 선택을 하면 이 컴퓨터에서 약 4.3기가 4.3GB 정도 용량을 더 확보할 수 있대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제 파일을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찌꺼기니까 다 비워버리겠죠. 우리 집에 창고에 베란다에 뭐 싱크대 열어봤더니 유통기간 지난 음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쓰레기통에 다 밖에 버리면 냉장고도 비어있겠고, 그렇죠? 창고도 비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디스크 정리가. 그럼 아무래도 컴퓨터가 좀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의외로 이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댁에서 디스크 정리는 뭐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유지보수 기능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유지보수 기능 같은 경우도 뭐 검사 같은 건 할 필요 없어요. 요즘 컴퓨터들은요, 검사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원체 성능이 좋아서. 포맷은 하면 큰일 납니다. 데이터가 다 지워지니까. 뭐 레지스트리 건들 거 없어요. 복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하겠죠. 복원은. 그 다음에 뭐 관리센터나 방화벽이나 이런 것도 손대는 건 아니고요. 조각 모음을 해주시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좋고요. 정리를 하면 어떻다? 불필요한 거를 빼버리니까 공간 확보가 용이한 거고요. 백업이나 복원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윈도우 상에서 말하는 백업 말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복사해서
뭐 D 드라이브에다 보관해 두시던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하시면은 예, 가능할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건 뭐 하라고 냅두면 되고요. TCP/IP 이건 이제 통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통신에 관한 내용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TCP/IP라고 하는 통신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댁에서 인터넷 하시죠? 인터넷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하는 모든 컴퓨터는 TCP/IP 구성 요소를 설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맞출 수도 있고 수동으로 맞출 수 있어요.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이 다 자동입니다. TCP/IP 설정을 자동으로 해놓고요. 공공기관, 학교, 관공서, 우리 여성발전센터 같이 이런 교육기관, 여기는 반드시 수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 IP 주소가 뭐냐, 서브넷 마스크가 뭐냐, 기본 게이트웨이가 뭐냐, DNS 서버 주소가 뭐냐 하는 거를 네 가지죠. 그렇죠?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도 1, 2가 있어요. 사실은 2개예요. 1, 2. 그러니까 총 5개예요. 5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IPv6은 우리가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IPv4를 설정하면 IPv6을 자동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럼 이제 IP라는 말은 또 뭔지 알아야죠. IP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예요. 네트워크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의 식별 주소. 너 누구니? 그러면 나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이 얘도 있고 쟤도 있네. 나 인천에 사는 홍길동이야. 인천에 홍길동이 또 2명 사네. 나 인천 간석동에 사는 홍길동이야. 알고 봤더니 거기 또 2명이 사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민등록번호 대봐 이거지. 유일한 주소니까. 개인 식별이 가장 유일한 게 뭐예요? 그 회사에서는 사원번호고, 학교에서는 학번이고, 국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잖아요. 그럼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는 IP 주소를 가지고 고유 유일한 주소를 대는 거예요. IP 주소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예,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예. IP 주소는 여기 써 있어요. 32비트 주소인데 8비트씩 4개로 묶여 있어요. 8.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얘는 아직도 하네. 예. IP 주소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168.5.37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숫자가 있는데 0.0.0.0서부터 시작해서 255.255.255.255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0서부터 255니까 몇 개죠? 0서부터 255니까 256개죠? 256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아. 이렇게 보시면 0서부터 255까지 0서부터 255까지 0서부터 255까지 0서부터 255까지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 그냥 4단계로 나눠놨잖아요. 4단계. 그러니까 각각이 256, 256, 256, 25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 42억 정도 나와요. 42억 정도 나와요. 계산하면. 근데 256은요, 256은 2의 8승이라 그래요. 2의 8승. 이거를 8번 곱하면 256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8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8비트. 1비트는 뭐냐면 0, 1, 2예요. 2의 1승. 2비트면 0, 1, 0, 1 두 가지 묶는 거죠. 이쪽에 0, 1과 저쪽에 0, 1. 그러니까 두 개니까 2의 2승 4. 2의 3비트는 2의 3승 8. 그러니까 8비트면 이거를 8개를 곱하면 256이 나오거든요.
8비트인데 그런 8비트가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잖아요. 4개. 여기 앞에 256이 8비트고 256이 8비트고 256이 8비트고 256이 8비트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8비트 곱하기 4개니까는 총 몇 비트다?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32비트.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여기 32비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로 구분되어 있다? 중간중간에 점으로 되어 있다고. 얼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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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론적으로는 42억인데 실제로는 42억을 안 써요. 더 적게 써요. 그럼 지구상에 인터넷 하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될 것 같아? 지구상의 컴퓨터, 인터넷 하는 컴퓨터. PC가 40억 개가 넘어요. 40억 대가. 근데 스마트폰이 PC 개수보다 더 많대요. 그럼 80억 대 정도 되겠죠? 그럼 IP가 부족하잖아요. IP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IP를 늘려야 되겠죠? 근데 늘릴 김에 어떻게 늘릴까 봤더니 몇 비트로? 128비트로 확 늘려버리자 이거지. 16비트씩 8개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16비트씩 8개를 만들어서 128비트로 확장하자 이거지. 이 확장한 거를 우리는 IPv6 그래요. 기존의 방식은 IPv4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IPv6은 16비트씩 8개씩 모아서 128비트로 만드는데 중간중간에 콜론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뭐뭐뭐 콜론 뭐뭐 콜론 뭐뭐 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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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IPv4는 점점점으로 구분하는 거고, IPv4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2비트 주소인데 8비트씩 4개씩 만드는 거고, 10진수로 써요. 10진수. 10진수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10진수로. 뭐 5점 얼마, 그래서 점점점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IPv6은 128비트인데 16비트씩 8개를 콜론으로 구분하고요. 콜론으로 구분하고 16진수로 표현합니다. 16진수로 표현해요. 그게 좀 복잡하죠. 그렇죠? 예. 외울 게 좀 많아요.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얘가 너무 어려운 거라 또 나올 거예요. 자, IPv 주소라는 거는 아까 이제 그렇게 IPv4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IP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나와요.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IPv4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한 건데, 하여튼 뭐가 있대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도 있고요. 게이트웨이는 뭐냐면은, 게이트웨이는 통로예요. 통로. 여기 서부여성발전센터 네트워크죠? 이 서부여성발전센터라는 네트워크를 통과해야 인터넷 세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댁에서도 공유기라고 하는 장치를 통과해야만이 인터넷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공유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터넷 안 되잖아요. 그럼 공유기 내에서는 그냥 자체 가정 네트워크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동네 서부라는 네트워크란 동네에서 다른 세상으로 빠져나가려면 출입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출입구를 통해서 들락날락 거릴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IP가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IP. 그 통로를 통과하기 위한 통로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게이트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DNS라는 거. DNS.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하나씩 제가 뒤에 그림으로 나올 거니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DNS라는 말은요, 이건 또 아셔야 돼. 용어가 많이는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한 20개 나온다 그러면 멘붕 오는데,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안 오니까 영 안 되면 다른 거를 많이 맞추면 되지. DNS는 뭐냐면 도메인 네임, 뭐 서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여기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DNS. 예. 여러분 도메인은 뭡니까? 도메인은 뭐예요? www. 뭐뭐뭐.com 뭐 이런 거죠? 도메인은 우리말로 하면 내 땅 이런 거예요. 내거 이런 거예요. 내거. 도메인이란 영어 뜻이 내거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서부.서울위민.or.kr 그럼 뭐야? 아, 서부여성발전센터 도메인. www.naver.com 그럼 뭐야? 네이버라는 도메인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터넷은 IP로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IP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발전 서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양천구 신월동 139번지 1호. 요즘 뭐 도로명 주소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 주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서부센터 그러면 알아듣거든. 저기 서부여성발전소로 갑시다 그러면 택시기사가 알아서 딱 온단 말이야. 그게 도메인이야. 그게 도메인. 서부센터 그게 도메인이고 양천구 신월동 몇 번지 몇 호 이게 IP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인터넷 할 때 도메인으로 들어가요? IP로 들어가요? 도메인으로 들어가잖아요. www.naver.com 치고 도메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도메인을 딱 치는 순간 아, 이 사람이 www.naver.com을 쳤구나. 그럼 네이버 IP로 연결해줘야죠. IP 연결을 해줘야 실제로 제가 네이버로 가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주는 서버가 DNS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하게 아주 단순하게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그 속은 엄청 복잡해요. 자, 이런 거죠. PC에서 www.naver.com 치면 컴을 입력하면 DNS에서 IP를 확인해서 해당 IP로 접속을 하게끔. 그럼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네이버에 들어간 것처럼 네이버가 딱 연결이 된 것처럼 나와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뭐다? DNS. 그것이 우리 컴퓨터에 통신 환경에 다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가정은 어떻게 됐다? 다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고 자동으로 돌게끔 돼 있고 단체는 수동으로 돌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센터에 일반 컴퓨터, 가정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가져와서 인터넷을 꽂으면 절대로 인터넷 안 돼요. 여기는 IP 환경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 센터 환경에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걔는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인터넷 안 되면 제일 만만하게 와이파이로 하는 거지. 와이파이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유선 설정하려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또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를 또 집에 가서 또 인터넷을 꽂으면 어떻게 돼? 또 집에도 인터넷 안 돼. 설정해 놓은 거 다 지워야 돼. 예. 근데 그런 게 있다더라. 보세요. 아직까지 하고 있죠? 징그러. 오래 걸려요, 저거. 근데 한 번쯤은 청소해 놓으면 깨끗해지니까.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핑 명령이라는 것도 있고요. 핑은 뭐냐면 현재 네트워크가 이쪽 A라는 컴퓨터하고 B라는 컴퓨터가 실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 알아보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핑 하고 그 컴퓨터에 IP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IP. 우리 단체는 IP를 지정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 IP를 확인해 가지고 핑하고 한 칸 띄고 뭐라고 치면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되면 된다고 나오겠지. 예. 근데 IP 컨피그라는 말이 나와요. IP 컨피그라는 걸 해보면은 이 컴퓨터에 각자, 여러분 가정에도 IP가 자동으로 되어 있다 했지만 실제로 IP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IP config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가시면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 거기에 명령 프롬프트 검은 거 있어요. 이렇게 시커먼 창에 뜨거든. 이렇게 뜨거든. 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명령 프롬프트라고 치면은 뭐가 뜰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IP config라고 엔터를 탁 치면 여기에 뭐라고 쫙 숫자가 떠요. 숫자가 뜹니다. 확인해 보세요. 뜨나요? 예. 그게 이 컴퓨터의 IP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뭐를 보고 하는 겁니다. 닫기 누르면 되니까 어차피. 예. 자, 오늘은 이제 일단 2교시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3교시에는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낯설죠? 내용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윈도우는 그나마 내가 실습을 해보면 되겠다고 하지만, 예, 네트워크 같은 경우 실습하기 되게 어려워서요. 그냥 이렇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문제 있잖아요. 문제. 그 문제 정도만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해결이 되니까. 예.